네, 이번 판례 여섯 번째 61페이지 이번 판례는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이게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그 공원 용도구역,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그 최근에 그 공원 일몰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공원 보호구역, 우리 자연공원법상 자연보호구역 이제 서울시에서랑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일몰제를 해제하게 되면은 그 이제 보상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공원법 지정 정부에서나 서울시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되게 되면 이제 제한 받는 상태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래서 일종의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일종의 이제 일반적 계획 제한은 국법상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사실상 그 공시지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낮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런 그 용도 지역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판례 뭐 자체적으로 뭐 어려운 판례다리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는 게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처럼 이제 제한된 그 자체로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이제 제한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개별적 제한을 해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났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사업인정고시가 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개별적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행위 제한을 받게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주군의 자연공원법상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이제 전체 지역 중에서 약간 한 50분의 1 정도만 이제 공익사업이 행해지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50분의 1을 빼고 나머지 49는 자연공원법에서 그대로 지정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보상 평가를 할 때 조금 이렇게 50분의 1 정도만 지금 행해진 그 공익사업이 행해지는 그 부분만 개별적 제한으로 봐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할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 계획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일곱 번째 판례 이거는 이제 환매권 관련돼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1조 제1항에서 10년 관련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거는 그 제가 향후에 그걸로다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그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헌매권에서 이렇게 한번 규정을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헌매권 헌법 이게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요. 헌매권 10년이 환매권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그런 특이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공익사업 토지 수용 헌매권 헌법 불합치 10년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91조 1항에서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10년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이 이 10년이 과연 헌법에 부합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취득일로부터 10년을 한 것은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최근에 나온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10년을 굳이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협의랑 수용 재결이 보상받는 경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인정 고시 시점이 이제 가액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업 인정 이후에 이제 보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인정 고시 일부터 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20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제처제가 국민법제관이어서 20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아직 헌법법치 결정 이후에 이제 아직 법령 개정은 이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정부 입법으로 나오면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91조 1항에 정한 해석에 관련된 내용이죠.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때가 언제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취득일로부터 10년은 이제 헌법으로 결정이 났고요. 자, 필요하게 된 때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 의사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내용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주차장 사업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시효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 이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에 소로 해야 된다. 뭐 이 부분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에 있는 예정공도 부지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사도 관련돼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죠. 네이버에서 국가 법령 정보에서 공익사업 시행규칙의 26조에 보면은요 사실상 사도가 나옵니다. 사실상 사도는 관련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26조 여기 있죠. 26조 여기가 이제 26조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26조 2항에 보면요.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사도로 본다 하면서 네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라는 게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토지가 보통 사실상 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통행을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법에서 예전에 이제 가각전제 이렇게 뒤로 물려놔서 짓는 걸 얘기하죠.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되겠고, 네 번째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에서 자재, 건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상 사도 관련돼서 판례 검색 여기서도 사실상 사도 굉장히 그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 사업 사실상 사도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상당히 있죠. 사실상 사도 이거 하나 볼까요? 자,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시행규칙자의 2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도로 개설 당시부터 자기의 토지를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되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례에서 자 보면 이제 크게 볼까요? 자, 판례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도로 개설 당시부터 스스로 설치한 도로가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 일부의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나머지 가치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나머지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도로 부지로 제공된 사실상 사도가 낮게 평가 보상하더라도 정당 보상이 어긋나지 않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 이제 사실상 사도로 보는 거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판례에서 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판례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달아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그 객관적으로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로 이제 두 번째에 보면은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의 도로를 설치한 결과 그 도로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 보상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 개설 경위 목적, 주요 환경, 인접토지 획지 면적, 소유 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제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게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교용되어 있고 그 이용상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재의 곤란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이 고착되어 있을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토지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당해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도.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77페이지에 있는 이제 판례는요. (77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예정공도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78조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생활보상입니다. 생활보상에서 이주대책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이주대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도로, 급배수, 상하시설,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상식적으로 설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반시설은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법학을 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결국은 돈을 누가 내느냐, 그죠? 여러분들 식사할 때도 돈을 누가 내느냐, 그 돈 내는 사람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뭐 교재 책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상법에서는 이게 그럼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이주대책 할 때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피주종자는 원래부터 자기가 자기 집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너 나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 나 나갈게. 이제 이사를 가요. 그럼 이사 가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주거용 건축물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가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나갈게. 그래서 이제 나가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용이니까 이주대책을 실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주대책 실시해서 내가 이제 분양권을 하나 받았어요. 입주권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해당 공익사업지역 내에 주는 거를 우리가 특별분양이라고 하고, 새로운 공익사업지역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 그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게 이주단지 조성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도로, 급배시설, 상하시설,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누가 낼 것 같아요? 피수용자가 내면 좀 억울하잖아. 난 지금 난 잘 살고 있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시행자가 3기 신도시하고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 씨 나갈게. 나갔어.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주대책 해줄게. 나갔어요. 이주대책 해줘가지고 나갔는데 주거단지 조성해줘가지고 갔는데, 그거 갑자기 저 산 밑에다가 그냥 집만 떨렁 져주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하수도 도로도 깔아주고 뭐 급배수도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비용 부담을 누가 하게 하는 거냐 생각해 보면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되죠.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피수용자한테 엎어치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피수용자가 받은 딱지 있죠. 일종의 이제 분양권. 쉽게 얘기해 현장말로 딱지인데, 그 딱지에 분담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30호형 아파트를 받았어요. 분담금을 이제 보상금이 이제 3억. 그래서 분담금이 예를 들자면은 분양가 해가지고 5억을 했어요. 그럼 분담금 2억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분담금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그 생활 기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엎어치기 한 거지. 원래는 1억 7천만, 그러니까 3억 보상금 상계 처리하고 1억 7천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분양금 그래서 그 3천만 원 더 엎어치기 해가지고 5억을 내라, 그러니까 2억을 더 내라 그런 거지. 근데 보상금 3억 받았으니까 2억을 더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령에는 유대책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도 이것은 강행 규정이어서 그 분양 대금에 생활 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쉽게 얘기하면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시설 설치 비용을 피수용자에게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런 판례 강행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기 신도시를 할 때, 동탄 신도시 할 때 30평 기준에서 사업시행자를 몰래 살짝 엎어치기를 했는데, 엎어치기 해가지고 비용 부담을 피수용자한테 시켰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그 피수용자 이런 규정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30평 기준에 가지고 한 2, 3천만 원 정도씩 돌려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례죠.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4페이지에 있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권리를 가진 관계인 수고,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나중에 뭐 이러한 공탁금 같은 것도 이제 출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벌써 이제 중간고사도 안 됐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실강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오픈북으로 할 겁니다. 오픈북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동영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간단한 그 뭐 판결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거 요약 정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본인 의견을 쓰는 그런 정도로 뭐 5페이지 이내로 해서 시험은 뭐 부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참여를 하셔서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참 보람이 있다. 그 졸업하신 분들 얘기로 이제 제가 종합해서 보면 제가 이제 겸임 교수를 벌써 10년째 하고 있어요. 겸임 교수 10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겸임 교수 10년 거의 뭐 이제 전임 같은 겸임 선생님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겸임 교수 10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제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대학원 생활이 굉장히 유익하셨다는 말씀들을 다들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그 대학원 이게 좀 뭐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도 하시고 또 논문 같은 것도 쓰시고 하면은 계속 그 자기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발전적 측면에서 계속 공부에 임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남는 장사는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거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배워가시고 그러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가 뭐냐면요. 그 다음 판례가 이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등기 명의인만의 동의를 받았을 때, 협의 성의 확인 신청은 거부, 취소 소송은 타당하다. 이런 판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거는요. 이게 이제 특전사 이천의 부발 쪽에 있는 이제 특전사 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망자 소유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이제 사실관계 들여다보면 이제 망자 소유였는데 이게 어떻게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간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한석봉 소유였어요. 한석봉 소유가 맞아요. 근데 등기 명의는 이제 홍길동이었어요. 홍길동이 되니까 이제 진정한 소유자는 한석봉은 이제 열받은 거지. 한석봉 분은 열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그 홍길동이 이제 명의만 돼 있어. 그 사람이 이제 동의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한석봉은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등기 명의인한테 모든 게 가고 이게 이제 수용재결 그러니까 협의성의 확인 그래서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이 유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에게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상한 사람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명의신탁에 관련된 것도 보면은 명의신탁 자체적으로 봐서 형사처벌해 가지고 이제 뭐 소유권 다시 갖고 오는 건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전 등기로 막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최근 판례들 보면은 명의신탁한 사람이 몰래 팔아먹어도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처분한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면 줬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뭐 명의를 일단 부동산 명의가 저기 제3자에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거라고 봐야 돼. 실질적으로. 그죠? 판례 자체가. 뭐 판례 보면 이제 무슨 뭐 중간생략등기라든지 뭐 명의신탁 이런 민법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서는 그 공법에서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명의자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협의성의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봤습니다. 협의성의 확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 받았고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항상 변심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심의 우려가 있으니까 협의성의 확인을 받아서 이게 재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을 처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처분으로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건 잘 안 써요. 공중법인에 이제 공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중법인에 공중 받을 때는 계약을 협의한 건 있고 그 다음에 공증에 대한 인감증명 그 다음에 동의서 이런 걸 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의성의 확인을 이제 받는데 협의성의 확인 자체가 토지보상법 29조 상에서 재결로 간주한다. 즉 그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처분으로 만드는데
이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죠. 그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한 이유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등기 명의의 명의의 동의만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위법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승계취득하고 이제 원시취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승계취득 우리 민법을 조금 공부라도 해보신 분은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를 그대로 깔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그냥 딸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이 압류, 가압류가 딸려 들어오면은 자기가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류, 가압류를 싹 다 없애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관리를 싹 다 정리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을 하려면 수용 재개를 받아서 수용 재개로 취득을 하면은 원시 취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법에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면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 절차 이것도 이걸로 하면 계약을 처분으로 바꿔서 변심을 했을 때 이게 계약은 채무 불이행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처분으로 바꾸면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뭐냐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게 무효가 아닌 한 그 일응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래서 이게 처분에 공정력이 생겨버리면은 당사자가 이거를 이거 저기 잘못했어요. 실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관계를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은 뭐 채무불이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처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시행자를 위한 측면이 있죠. 원시 취득.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깨끗한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해요? 원시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겠죠. 왜요? 피수용자가 중간에 변심을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수익권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진정한 소유자 동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전사령부 제3 공수여단 이전 사업에 따른 이제 사업 부지 관련된 2000시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존 등기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그 상속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위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동네 이장님한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동네 이장님한테 확인 결정을 받으면 그걸로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창설할 수 있었거든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의 이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등기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진정한 소유자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그래서 땅 돌려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사건, 즉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 처분을 깨므로 인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를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야 이것이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법 보상복교 판례 연구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최대한 그 되게 좀 쉽게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쉽게 이제 좀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뭐 관련된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첨부 파일로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보시면서 야 이런 재미난 내용들도 있네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